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든든 채널 KBS 라이프의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입니다. 4월 15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기자 양영은입니다. 네,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또 비가 오는 곳이 갈수록 확대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를 KBS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제주 서귀포의 모습입니다. 거센 파도와 함께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육상에는 강풍주의보가,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저녁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내일 아침부터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 60mm 이상, 그 밖에 영남 지역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과 전남에는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지역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10도 정도 낮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고 내일은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날아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국립해양조사원이 전해드리는 해양 예보로 바다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부터 풍랑특보 소식과 함께합니다. 서해안과 제주 연안, 남해안 대부분 지역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동해안에도 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해상에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서 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해왕도 매우 거칠겠습니다. 여수에서는 파고 3m 이상으로 매우 높겠고요. 거의 모든 해상에서 바람도 매섭게 불어오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산 보시죠. 해운대에서는 높은 파고로 인해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바람은 초속 4m 내외로 그리 강하지 않겠습니다. 여수에서는 빗방울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 뒤로 희미하게 보이는 바다는 매우 요동치고 있는데요. 파고 3.1m에 바람도 초속 10m로 떨면서 해상활동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평온해 보이는 화면과는 달리 군산에서도 거친 해왕이 전망됩니다. 특히 바람이 초속 19m로 떨면서 매우 강하게 불어오겠는데요. 이 정도 세기에는 나무에 잔가지가 꺾이고 물보라가 일어납니다.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석 정보입니다. 인천에서는 오후 중 고조와 저조가 한 번씩 발생하겠습니다. 3시 30분경에 295cm로 저조가 먼저 나타나겠고요. 약 6시간 뒤인 9시 10분경이 되면 606cm까지 해수면이 높아지겠습니다. 조류 정보입니다. 여수해만에서는 오후 시간대 한 번의 최강 유속이 나타납니다. 예상 발생 시각은 5시 20분경이고요. 유속은 0.2노트, 유향은 남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항행 경보 정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는 남해안 욕지도 남방해역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 기간은 4월 15일부터 19일까지고요. 훈련 시간은 4월 15일과 18일은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 16일과 17일, 19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훈련구역에 접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 15,000곳을 연결한 저희 KBS 재난감시 CCTV 영상으로 이 시각 주요 장소 몇 곳을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시고 계신 곳은 제주 서귀포 마라도 국토 최남단의 마라도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그 제주도는 특히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보시고 계신 저 파도도 꽤 높게 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가 내리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 보실 곳은 전남 여수 거문도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 재난감시 CCTV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거문도와 초도를 중심으로 강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파도가 그렇게 높게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센 풍속으로 인해서 강풍 경보가 내려져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시는 곳은 독도인데요. 현재 울릉도와 독도에도 역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울릉도 독도에도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곳은 강원 강릉의 주문진 방파제의 모습인데요. 동해안의 파도도 꽤 높게 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이 재난감시 CCTV가 조금 더 세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특별히 방파제에 가까이 가시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남 통영 정량동 동호항의 모습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지역에도 통영과 거제, 고성, 남해를 중심으로 강풍 경보가 오전에 내려졌던 것이 현재는 강풍주의보로 바뀐 상태인데요. 멀리서 본 파도는 잠잠해 보입니다만 지금 현재 이 카메라 렌즈에 빗방울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직 강풍주의보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해안가 주민들은 유의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교통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각 전국의 고속도로 상황은 어떤지 또 사고가 난 곳은 없는지부터 보시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합니다. 함께 보시죠. 전국 대부분 지역에 세찬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CCTV 화면에 빗방울이 이렇게 맺혀 있고요. 도로 주변 나무들도 간헐적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은 안전운전이 특히 중요한 날씨입니다. 그중에서도 터널과 교량 등 비바람에 취약한 구간을 지날 때는 속도를 충분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수도권 주요 노선 위로도 노란색의 서행 구간이 길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차 간격 넉넉하게 두고 이동해 주셔야겠는데요. 백번고속도로 경기 동쪽은 구리 방향 하남분기점 부근 지나기가 어렵고 1번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수원 신갈에서 반포까지 45분 정도 예상됩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의 경우는 오늘 남이 쪽 정체가 꽤나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법분기점부터 남이천까지 8km 구간 밀리고 있는데 모가 부근으로도 꽤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네요. 안전거리 넉넉하게 두고 이동을 해주셔야겠고요. 45번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창원 방향 정체가 여주분기점 부근에서 5km 구간 이어집니다. 서울 시내 안쪽의 경우는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는 금천 일대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양방향 짧은 정체까지 따르고 있고요. 목포 쪽은 이후로도 8탄분기점부터 화성휴게소까지 부분적인 정체가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의 경우는 서울 방향 정체가 경기권인 수원 신갈 부근에서 4km 구간 이어졌다가 다시 한번 시구간인 양재부터 반포까지도 7km 구간 어렵고요. 한편 50번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 양지터널 부근 1, 2차로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고 장면 보이지 않지만 정체 따르고 있기 때문에 비상등 활용 잘하면서 안전하게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번고속도로 경기 동쪽 판교에서 구리 방향은 강일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고의 원인 중 부동의 1위는 졸음과 주시 태만이죠. 지난 금요일에도 이렇게 아찔한 사망사고가 수도권 제1순환선에서 발생했는데요.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이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장거리 운행이 많은 화물차 운전자분들은 운전 중 주기적인 휴식으로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길에서는 감속 운전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방청을 연결해서 오늘의 화재 구조 구급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송준형 소방사님, 지금까지 들어온 화재나 구조 구급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13일 토요일 밤 11시 반쯤 전북 김제시의 한 사찰 망해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찰 내 극락전과 안에 있던 불상 9점 등이 타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사찰은
아무래도 목조로 만들어진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쉽고 또 산중에 있기 때문에 산림 화재로 번질 우려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건조하고 바람이 불 때에는 더욱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어제 새벽 1시가 조금 안 된 시각에는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한 식품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창고 안에 있던 전동지게차를 충전하던 중 충전기 배선에서 단락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불은 1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지만 이 불로 창고 한 동과 전동지게차 등이 모두 탔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에는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 지하의 한 구획을 전기자재 보관 창고로 사용 중이었는데요. 불은 3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주민 8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다음은 119 출동 소식입니다. 토요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마포구청역 사거리에서 오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안에는 운전자와 탑승자 포함 총 9명이 있었는데요. 그중 6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새벽 5시가 조금 안 된 시각,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멧돼지 2마리가 출몰했는데요. 한 마리는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자동차에 치여 현장 안전조치를 완료했고, 다른 한 마리는 초등학교 교정 안에서 관계당국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멧돼지 출몰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동네 방제 한라인 순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 부평구의 자율방제단장이신 서정만 단장을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저희 시청자분들께 부평구 자율방제단에 관해서 언제 발족이 됐고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부평구 자율방제단은 2006년 4월에 발족하여 지난 18년간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부평구 지역자연 재난 대비 활동을 해왔습니다. 최근 자연재난은 대형화, 다양화되어가는 추세로 정부 차원에서 재난의 전 분야에 걸쳐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나 단체 등을 중심으로 협력체를 구성하여 방제의 일부분을 담당하여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자율방제단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면 자율방제단 활동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지역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 가입하시고 활동하시기 때문에 부평구의 경우에는 통장자율회,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주민단체에 가입되어 계신 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보니까 한 443명 정도의 단원이 활동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단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이 부평구 자율방제단은 그동안은 어떤 활동을 해오셨고 특별히 보람 있는 성과가 있었다라면 어떤 게 있었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지역자율방제단의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난 대비 단계를 예를 들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방 단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재해 취약 지역 등을 순찰하고 안전점검의 날 등 주민안전 캠페인에 참여하며 재난별 국민행동 요령 홍보, 무더위 쉼터 점검에 참여함으로써 재난을 예방하는 활동을 합니다. 특별히 여름철에는 집중호우가 예상되면 각 동에 있는 지역자율방제단원들을 재해 취약 지역 예찰 활동을 시작합니다. 집수바지를 정비하고 주변 쓰레기를 줍는 등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대비 단계에서는 주기적으로 방제단 역량 강화 교육을 받고 응급처치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아마추어 무선기사 교육 등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개인별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한국 훈련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실시하는 여론 훈련에 참여하여 실제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관내에 많은 눈이 내리면 자율방제단원들은 제설 작업에 투입됩니다. 특별히 미끄럼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인도 및 골목길 등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눈슬기와 함께 제설제를 살포하여 제설 작업을 실시합니다.
비상특보가 발효되는 시점인 대응 단계에서는 위험지역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지역에 재난안전선을 설치하는 등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복구 단계에서는 재난 발생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통제, 방역, 의료 활동이나 전기, 가스, 수도 응급복구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네, 생각보다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그 기억에 남는 활동들 가운데서 그러면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는지요? 네, 2019년 태풍 미탁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컸던 삼척 지역 피해 복구 지원과 매년 실시하는 신공항 영종대교 상부에서 겨울철 폭설 시 가상 다중 추돌 사고 대응 복구 등 안전 한국 훈련에 직접 참관하고 강평 등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네,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요즘에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오늘은 특별히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요? 네, 작년에 우리나라에는 여름의 집중호우와 미더위로 인해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부평구에는 큰 피해가 없긴 했지만 자연재난 피해는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최근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 등으로 날씨 예측이 어렵고 재난의 규모가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렇기에 올해도 작년과 같이 안전한 부평구를 만들기 위해서 대비를 더욱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난 3월에는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동별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22개 동에서 총 400여 명의 단원들이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자율방재단의 임무와 역할, 호우, 태풍, 폭염 시 국민행동 요령, 풍수의 보험제도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였습니다. 5월에는 방재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활동에 관하여 듣고 전문성을 가지고 자율방재단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시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닐 텐데요. 특히 그 자치단체 부평구에 특별히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현재 부평구는 자율방재단 활동에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소집수당이 지급이 가능하게 하였고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소집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원들의 단체 상해보험 가입도 완료되어 방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별 자율방재단과의 소통이 활발하게 되어야 재난의 유기적 대비가 가능한데 그런 자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추후 소집수당 관련 예산을 늘려주시고 동별 소통의 자리를 더욱 만들어주면 더 효율적인 재난 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관이 더 협력하여 부평구가 더 안전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 지원도 요구가 되겠죠.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부평구에 사시는 주민분들께 특별히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세요. 네,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우리는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재난과 안전사고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하고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부평구 자율방재단은 재난으로부터 부평구를 지키기 위해 항상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위험 요소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신고함으로써 우리 가족과 이웃을 돕게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부평구의 서정만 자율방재단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요 안전 안내 문자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 서울경찰청이 오늘 오전 8시 19분쯤에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발송한 문자입니다. 강남구 주민인 조경일 씨를 찾습니다. 80살이시고요. 남성분이시고 베이지색 모자에 검정 점퍼, 회색 바지 차림에 짝이 다른 검정 신발을 신고 계시다고 합니다. 또 지팡이와 흰 장갑을 착용하셨다고 하는데요. 문의는 18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안전부가 보낸 문자인데요. 오전 10시부로 제주 동부 앞바다에 풍랑 경보가 발령됐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풍랑주의보로 조금 내려간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파제에 가지 마시고요. 또 특별히 해안가에 있는 낚시객이나 야영객들은 안전한 곳으로 즉각 대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획 영상 보실 텐데요. 생명을 살리는 4분의 기적이라고 하죠.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심정지로 갑자기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사람이 주변 시민과 경찰의 빠른 대처로 잇따라 생명을 건졌습니다. 사람이 쓰러졌을 때 서로 달려가서 도움을 주려고 한 시민의식, 그리고 평소에 배우고 익힌 심폐소생술이 생명을 살렸습니다. 심폐소생술, 이제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죠. 아마 상당수의 시민들은 심폐소생술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방금 보신 영상처럼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정지가 발생하고 4분에서 6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최초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대응이 운명을 좌우한다고 하죠. 소를 다투는 위급한 순간,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함께 배워볼까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 그럼 대부분 심정지입니다.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데요. 일단 현장의 안전을 확인한 뒤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려 깨우면서 괜찮으세요라고 소리쳐서 반응을 확인합니다. 환자가 대답이 없고 움직임도 없으면 먼저 특정한 사람을 지목해 119 신고와 근처에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요청합니다. 좀 가져다 주세요. 여기 석현 4번 출구인데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곧바로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눈으로 보며 호흡을 하는지 확인하는데요. 호흡 확인 시 10초를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이 호흡도 없거나 비정상적이면 즉시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작합니다. 가슴뼈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 낀 손꿈치를 댄 뒤 팔을 곧게 쭉 펴서 환자의 가슴과 수직을 이루도록 하고 약 5cm의 깊이와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체중을 이용해 압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인공호흡을 할 의지가 있고 교육받은 구조자라면 표준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먼저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하고 머리를 젖혀 턱을 들어 올려서 기도를 개방한 뒤 바람이 새지 않게 코를 막고 입과 입을 맞대 가슴이 올라올 정도의 깊이로 1초간 동안 2회 숨을 불어넣습니다. 가슴 압박 소생술 또는 표준 심폐소생술 도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즉시 전원을 켜고 음성 지시에 따릅니다. 환자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세요. 먼저 2개의 패드 중 패드 1은 오른쪽 쇄골 아래, 패드 2는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한 뒤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패드 커넥터를 전멸등 옆에 꽂으세요. 분석 진행 중입니다. 접촉 금지. 이때 주의할 점.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와 심장 충격을 가할 때는 환자와 절대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떨어지세요. 지금 제세동 실시하세요. 주황색 충격 버튼을 지금 누르세요.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중지되었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재분석을 하는 2분 동안 가슴 압박 소생술 또는 표준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 또는 환자가 움직임을 보이거나
정상 호흡으로 회복할 때까지 가슴 압박 소생술 또는 표준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을 반복합니다. 여기서 잠깐! 코로나19 환자나 감염병 의심 환자일 경우엔 구조자는 마스크를 쓰고 환자의 호흡을 확인한 뒤 호흡이 없을 경우에는 환자의 코와 입을 선이나 옷으로 덮어주고 가슴 압박 소생술만 실시합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 안내 방송 안전토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동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활약 중인 자율방재단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자율방재단장이자 서울 자율방재단 연합회장 또 전국 자율방재단 연합회장이신 라현숙 회장님을 모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엄청 맡고 계신 게 여러 개 있으시네요. 네. 진짜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자율방재단이라고 소개는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이 자율방재단이 어떤 곳이고 그리고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셔가지고요. 우선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2004년 소방방재청이 개청되고 풍수해법에 있는 수방단을 해체하고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 2006년부터 자율방재단으로 명명하고 지역의 자연재난의 예방활동, 대비, 대응과 자연재해로부터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에 피해가 생기면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1년에 8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교육을 이수하여 생업이 있는 자원봉사지만 많은 전문 지식을 갖추고 활동을 하고 있고 전국 자율방재단 연합회가 구호법에 의해서 구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회재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준비를 철저히 해오셔가지고요. 거의 하나도 빠짐이 없이 이렇게 전해주시느라고 근데 그냥 편하게 들려주셔도 네네. 좋아요. 사실 이 자율방재단은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방재단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처음에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경위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2004년 그 노무현 대통령에서 앞으로 재난이 나면 관을 다 해결할 수 없다. 네. 민이 참여하는 민간 그 참여정부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린 네. 그 풍수해법에 수방단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거는 민방위 뭐 수방단. 여러 조직이 네. 있는 거를 그거는 한 98년 전부터 이루어진 건데 이제 그거를 해체하고 좀 더 그 수리 지형의 밝은 주민들로부터 좀 전문적인 요건을 갖추고 네. 방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처음에 생겼군요. 네네네. 2004년에. 네. 근데 당장 이제 딱 들어오실 때부터 이 의상이 되게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입고 계신 그 옷이 바로 자율방재단 유니폼인가요? 네, 유니폼입니다. 아, 초록색으로. 네네. 네, 뭔가 그 안전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민방위도 생각이 나고.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엔 한 6만 명이 좀 넘는 자율방재 단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걸로 이제 통일을 해서 입고 네네. 있는 것 같던데 그게 또 얼마 되지 않았다고요? 네. 근데 뭐 어떻게 통일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는 이제 소방방재청이 개청되고 2006년부터 이제 자율방재단이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49개 이제 시범 지역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 조직이 탄탄하게 있지 않다 보니까 49개를 했는데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부터 조직이 활성화됐어요. 그 사실은 이제 시군구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조례로 이걸 개정하다 보니까 상부 조직이 없다 보니까 뭐 복장도 통일이 안 되고 네. 이제 자기 마음대로 지자체별로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가 활동하러 나가도 방재단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2013년에 전국 자율방재단 연합회가 이제 발대식을 12월 23일 날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국 연합 회장님들과 모아서 우리가 복장을 통일하자 이렇게 그런 계기가 돼서 만들어졌습니다. 아. 또 이 초록색으로 입는 거는 네. 그 재난이 나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복구 단계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에 고베 지진이 났을 네, 때 옛날에. 그 고베는 거기 박물관을 만들고 또 관광객을 또 많이 불러서 그쵸. 또 그 지역을 활성화도 시키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재난이 나면 복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좀 더 부흥화시키자 해서 이 오히려. 초록색이 이제 부흥의 뜻을 아. 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뭐 시티즌 컵스에서 시민군이 있고요. 일본의 방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지역도 이제 초록색을 입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초록색이 이제는 부흥을 뜻하는 시기이기 네. 때문에 이게 초록색을 입는데 저희가 이거 20년 전에 말들 때 이 초록색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게 뭐냐, 뭐 골프를 해서 뭐 우승을 했냐, 뭐 이런 소리 들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이제 입고 다녀서 이거는 부흥의 색이다. 그래서 우리는 재난 현장에 네. 초록색을 초록색을 입고 그 재난이 나면 그 지역에 부흥 단계로 올려놓자 해서 이 초록색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을 그냥 단순히 복구하는 네, 데서 네. 그치는 게 아니라 네, 네. 아예 부흥을 네, 시키자. 예. 뭔가 봄 새싹 이런 느낌도 네, 들고 네.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재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오셨고 실제로 회장님께서도 꽤 오랜 기간 지금 수십 년 동안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현장에 많이 다녀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그 관청하고 이런 자율방재단은 어떤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게 되나요? 사실 재난이 나면 관은 공공 건물이나 도로 같은 거를 우선적으로 복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민은 간이하고 그다음에 초창기에는 군인도 들어오고 모든 조직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적십자도 뭐 급식차도 오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한 일주일 지나면은 그분들이 다 이제 업무 복귀를 합니다.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봉사해 주신 분들이 그러면 이 민에서 간에서는 민이 사고 나는 거는 터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축사라든가 비닐하우스라든가 네네. 주택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 부분 뒤에 사후의 활동이 많은데 그걸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재난이 나면 네. 3일 낮밤을 잠을 못 자십니다. 그분들이. 잠이 안 와요. 그냥 뭐라도 하나라도 건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가 골든타임이 72시간이잖아요. 네. 이제 72시간이 지나면 다 귀찮아져요. 다 귀찮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는 사고가 난 피해 연합회랑 저희가 조인을 해서 뭐 주택에는 사람이 몇 명 필요하고 또 축사에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해서 네. 방재단이 응원 조직을 갖추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은 그리고 이제 서울자율방재단 연합회장 직함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질문을 준비를 했던 게 이제 서울에는 최근에 몇 년 사이 재난들이 좀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크게 기억에 남는 게 2022년 집중호우 때거든요. 이게 뭐 거의 2년여 전인데 8월 8일이었다고 하고 이때 굉장히 폭우가 정말 기록적으로 폭우가 내려가지고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 안타까운 사건이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40대 자매랑 10대 학생 등 일가족 3명이 숨지고 또 서초구에서는 맨홀에 남매가 빠져서 또 숨지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혹시 그날 일이 좀 기억이 나시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셨는지.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잃는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어릴 때를 생각을 해보면 안전교육이라는 거는 엄마가 그저 그냥 차 조심해라. 밤늦게 다니지 마라. 그게 다 안전교육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않고 자란 세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또 많이 안전 쪽으로 변해서 많이 안전교육을 하고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우리가 22년에도 사실은 강남구도 침수가 됐어요. 역삼동에 침수가 돼서 저희가 그 활동을 같이 하고 또 우리가 그 이후로는 22년에 사고가 났는데 23년에는 저희가 그 사고 난 지역을 다시 찾아가서 강남구 자율방재단이 다시 찾아가서 그 상가에 이렇게 사실은 상가에는 그 배수구가 냄새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덮개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닫아놓고 있어요. 일부러. 근데 이제는 그게 왜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그 상가는 그게 막히면 자기가 손해가 나니까 그렇죠. 바로 손해가 나니까 이제 나오셔서 보시라고 그러고 퇴근할 때 비가 많이 온 예보가 오면 이거를 빼놓고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계도 활동도 하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으로부터 내 재산과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된다고 저는 그걸 모토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날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시는 거죠, 현장에? 네, 그렇죠. 예보가 이제 우리가 평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마을을 예찰 활동을 하고요. 동네를 예찰 활동하고 예비 특보가 생기면 이제 저희가 미리 그게 이제는 이제 대비 단계에서 그냥 비가 오지 않고 바람 불어도 이제 옷을 입고 나가고요.
또 대응 활동에서는 진짜 비가 오면 그 우산을 쓰고 우비를 입고 장화를 신고 정말 그 현장에 그렇게 다들 나가십니다. 아니 자율 방제 단원 분들부터도 안전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그 지금 보면 이제 그때 서울 집중호우가 있었고 그 이후에 무슨 뭐 터널을 만든다거나 또는 정부 지자체 주도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율 방재단 차원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우신 게 있을까요?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순수 100% 생업이 있는 자원봉사자 보니까 짧은 틈을 또 가져서 뭐 교육도 받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지만 8시간 교육받고 훈련도 하고 또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생업을 이제 파괴하고 이렇게 나오시는 건데 저희는 빨리 알려서 빨리 수습 복구가 되기를 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제가 회장이 되고 미디어실을 중앙 전국에는 미디어 홍보실을 마련하고 17개 시도는 홍보국을 하고 또 228개 시군구는 그 홍보팀을 만들었습니다. 미디어 홍보팀을. 그래서 그게 가장 시군구에서 그게 이루어지면 그게 이제는 국으로 올라오고 실로하고 행안부로 직접 그런 체계를 만들었는데 저희 뭐 민간단체로서는 그 정도뿐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예산을 쓸 수 있어서 투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우리 연합회장님들하고 모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걸 했을 때는 우리가 빨리 사고 난 거를 빨리 알려야 된다. 그렇죠. 이제 이거를 이제 모토로 저희는 이제 그것만 우선적으로 지금 그거는 이제 관에서 할 수 없는 거니까 민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걸 좀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회장님 말씀 듣던 중에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상가 앞에 이제 대로 같은 게 있을 때 거기에 배수로 청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그거를 막아버리면은 정말 뭐 물이 넘치거나 했을 때 거기서 뭐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넘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눈이 왔을 때도 보면은 녹은 물이 거기로 못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수해처럼 나는 걸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회장님께서 특별히 이거를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도 그런 걸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실은 관에서도 그 분기별로 다 배수구 청소를 해요. 그런데 이제는 사실은 뭐 주택은 좀 사람이 많이 안 다니지만 상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담배꽁초도 버리고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이렇게 야쿠르트표 이렇게 그걸 들춰보면 진짜 별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오늘 치우고 내일 돌아봐도 또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배수구에 그런 이물질이 많은 거는 되게 상가 주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이 재난이나 저기 호흡 예보가 떨어지면 그 상가부터 우선 정리를 호흡 하고 예보가 떨어지면 발령되면 상가부터 그거를 정리하고 이제 주택으로 가서 이제 돌아보면서 배수구를 확인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그거가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일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뭐 이렇게 정말로 예보가 딱 발령되면 전국의 방재단이 정말 나가서 배수구를 치우는데 저희 사진이 올라오고 동영상이 올라오면 정말 막 맨손으로 급하면 맨손으로도 꺼내고 그게 말이 쉽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힘들고 그쵸? 어려워도 그게 이제 교육을 중요하니까. 받고 또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우리 단원님들께서는 정말 그런 거 뭐 지저분하고 이런 거를 그냥 개의치 않으시고 정말 현장에서 진짜 보물 같은 존재들이십니다. 지금 보이는데 저런 분들을 지나가다 보면 한마디라도 해드려야겠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큰 힘이 되실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 저희 제작진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동네마다 저지대는 주로 1동과 2동이다. 뭐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이거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는 산악지대가 70%가 있어가지고 거의 계곡 이렇게 모여서 삽니다. 계곡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지을 때는 이제 편편한 곳을 찾아서 먼저 이제는 터가 잡혀요.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그 터가 잡히고 거기 마을이 많아지면 또 좀 낮은 둔덕을 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동을 만들고 또 낮은 그래서 우리 서울에 지금 동이 없었지만 봉천동이라는 동네가 아마 9동까지 8동인가 9동까지 높이 올라갈수록 동이 높아져요. 이제 그게 이제는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물이 모이는 그렇죠. 곳, 그 강남역도 이제 그런 예로 물이 모이는 곳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지역에는 일동이나 뭐 주로 뭐 또 어떤 동만 있는 데 있잖아, 동이 없이. 근데 첫 번째 만들어진 동은 이런 예보가 생기면 그 좀 위험하네요. 좀 더 잘 살펴야 됩니다. 아, 더 경각심을 예,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주위를 잘 살펴서 아. 물이 다 내려오니까 아래로 모이니까 그래서 저희도 막 강남구도 역삼 1동이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막 서초도 1동, 2동, 3동, 4동 있는데 갈수록 고지대가 예, 되는 아무리 거예요. 이제 보편적으로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갈수록 좀 고지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1동, 2동 주민이다 이러면 좀 더 좀 더, 경각심을 예, 그렇죠. 가질 좀 더 필요가 관심을 있네요. 가지고 비올 때도. 우리가 낮은 지역이니까 좀 더 활동을 하고 네. 낮은 지역은 좀 많이 돌아보는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상식을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이제 나오셨으니까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정보를 좀 들어보려고 보통 3월에는 이제 해빙기 안전 점검이라고 많이들 하셔서 저희가 그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제 전국 자율방재단장님을 이제 전화로 인터뷰하면서 꾸준히 그걸 들어왔어요. 근데 회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뭔가 해빙기 안전 점검할 때 특히 뭐 옹벽이나 이런 데 점검할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안전적 봉사는 굉장히 열악해요, 사실. 근데 또 사실 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1년에 이제 조례 8시간을 교육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그 어떤 거를 예찰하고 어떤 거를 해야 되는데 해빙기 자기 집에 산이 있거나 또 옹벽이 있으면 네. 한겨울에 그 틈이 생기면 얼음이 나옵니다. 물이 나와요. 그럼 추우면 그게 얼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얼잖아요. 얼어서 아마 고속도로변 같은 데 보면은 그 옹벽 같은 데 왜 얼어서 중간에 이렇게 물이 네. 많이 얼린 부분이 있어요. 그게 그 물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해빙기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제 봄 돼서 실질적으로 하면 다 녹고 없어져 버려요. 그쵸. 그래서 거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지자체에서 그 옹벽이나 산사태나 이런 지역은 다 그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집 주변에 옹벽이 있다. 아니면 또 우리 집 뒤에 산이 있다.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추운 겨울에 가서 보면 얼음 부분을 사진을 찍어놨다가 이제 간에다가 내가 보니까 지난 겨울에 이렇게 얼음이 얼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 부변에는 다시 뭐 점검을 해달라. 네네. 이래야 되지 간에 공무원들이 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옹벽이나 산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꼭 추운 겨울에 그걸 유념을 하셔서 산사태나 그 옹벽이 무너지는 거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은. 그리고 미리미리 거기가 어디쯤인지도 이렇게 봐두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훨씬 더 이제 좋다.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어딘지 모르겠을 때. 왜냐하면 또 겨울에는 그런 점검을 안 해요. 근데 해빙기 이제 2, 3, 4월에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에 알려줘야 되는데 겨울에 봤는데 저기 어디에 있었더라? 그걸 이제 모르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걸 미리 자기네 안전이니까 사진을 찍어놨다가 간에다 얘기를 하면 간에서 그 부분을 이제 다시 점검을 해서 네. 안전하게 해줍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요즘 이제 뭐 기후위기 아마 수십 년 동안 현장에 계셨으니까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특히 뭐 산불이 지금 고온 건조한 속에서 많이 늘고 있잖아요. 특히 요즘엔 뭐 5월, 6월에도 대형 산불이 나는데 그럼 산불에 대비해서는 또 산림청이나 지자체랑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시고 또 실제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제 산불은 뭐 저희가 그 산림청에서 산불은 다 관리하는데 이제 산이 뭐 이렇게 인접해 있는 지역의 방재단은 그 이제 봄철에 산불 나지 않도록 뭐 라이터를 가져가지 마라, 담배를 꺼내놓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캠페인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산불은 방지 캠페인 정도를 실제로 막 불이 났을 때 거기 들어가시거나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산불이 나면 그게 이제 민가로 내려오면 저희가 이제 산불은 그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산림청에 또 그 해주시는 분들이 있겠고요. 그게 불이 민가로 내려오면 저희가 이제 구호기관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산불이 난 지역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저희가 뭐 그런 구호 급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제일 궁금한 게 그럼 뭐 하시는 이렇게 시간이 많으시지? 다들 자원봉사라고는 하시지만 아까 생업이 있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업이 있는 분들인데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지금 감당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글쎄요, 사실은 저도 뭐 재난 현장에 뭐 32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매미, 루사, 뭐 차바, 모든 현장에 다 출동을 하고 진짜 빨래도 많이 빨아보고 설거지도 많이 하고 이제 이런 걸 했는데 이거는 뭐 각자 봉사활동은 개인의 문제라 제가 우리 뭐 6만여 명, 7만여 명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행복하니까 하는 거겠죠. 보람이 있다. 보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면 정말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주일이면 다 빠져요. 이제 뭐 군이라든가 이런 사람.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는 현장을 찾아가면 그분들이 손을 잡고 얘기를 하세요.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진짜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뭐 지나가다가도 만나지 않을 사람들이 그 먼 곳에서 다 전국적으로 와서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72시간을 잠을 못 자고 아무것도 못하면 잠을 못 자고 먹지를 못하면 이제 72시간이 이제 무기력해져요. 진짜 우리가 가면 그렇죠. 뭐 힘도 들고 진짜 이제는 이걸 복구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또 민간은 안 해주니까 복구가 될지 모르니까 그냥 죽고 싶대요. 그런 소리를 저희 자꾸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로 가면 말 들어주고 고개 끄덕여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희망을 자기가 남도 우리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야, 나는 내 건데 더 열심히 해야지 해서 희망이 생긴다고. 그래서 자기도 이게 복구가 되면 자기도 어떤 재난이 나면 자기도 뭐 단체가 아니어도 네. 진짜 가서 현장 가서 봉사를 하겠다. 뭐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진짜 저는 그 마음이 그냥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계신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신다고 해도 어쨌든 어떤 순간에는 이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과 도움이 절실하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재 뭐 정부와 지자체한테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게 각 시군구 조례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 뭐 재정 자립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또 좀 많은 지역은 또 재난이 좀 많이 나는 지역은 좀 예산이 충분히 네. 이제 반영이 되는데 있어요. 뭐 우리도 뭐 또 재난이 안 나는 지역이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예산을 편성하지 많이 못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3,480개 동에 구성은 다 되어 있어요. 구성은 다 되어 있는데 뭐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환경 때문에 활동을 제대로 또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전은 제가 뭐 방제 여러 단체를 했지만 방제단은 2006년부터 2008년부터 이걸 해왔기 때문에 제가 쭉 느낀 거는 예산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 시장님, 군수님, 구청장님이 이 안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안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해당되는 과에서 신경을 쓰고 예산도 편성하고 서로 이제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리더의 관심과 네. 리더십이 중요하다. 네. 저희는 실질적으로 간하고 저희하고 협력해서 할 때는 사실 간이 민을 잘 못 믿어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그 공무원은 공무원 쓰는 언어가 따로 있고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민을 못 믿으니까 예산을 편성해 놔도 저희가 안 쓸까봐 또 불안해서 뭐 예산 편성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지자체장은 또 지자체장대로 다른 게 더 우선 항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시장, 군수님, 구청장님의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잘 들으셨죠? 시장님, 군수님, 구청장님. 네, 또 이런 기회를 빌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그동안 32년간 재난 현장을 경험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장면이나 기억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전국 자율방제 시군구를 운영하고 시도를 운영 볼 때 전국 자율방제단이 2013년 12월 23일에 이제 발대식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2016년에 차바 태풍이 왔습니다. 그때 울산에 뭐 태화강이 다 뭐 저기 되고 태화시장이 다 침수가 돼서 정말 전국에서 방제단들이 왔는데 저희가 이제 울산시 그 중구 자율방제단 사무실에서 전국 자율방제단하고
울산광역시 연합회장님하고 합동 상황실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오시는 우리 방재단의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네. 가서 현장에 가서 그 뭐 또 일감 배분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13일 정도 그렇게 집을 비우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강행한 이유는 이제는 그 중앙에서 중앙은 지원이잖아요. 측면에서 지원하는데 그 시도에서 이제 울산광역시에서 뭐 그 재난이 나면 연합해서 해야 되는 걸 저희가 이제 본보기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여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각 지역에서 재난이 나면 지역 연합회에서 저희가 중앙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상황실을 충청북도에 마련하고 네. 저희를 이제 이렇게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제가 이게 발대식하고 한 10년 됐는데 지가 11년째인데 이제 그거는 자리가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뭐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뭐 10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고생을 했지만 이거로 인해서 각 지역의 시도연합회가 재난이 나면 우리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해준 것이 가장 큰 보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드리는 말씀이 많았는데요. 그 보니까 지금 자율방재단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지고 계시다라고 저한테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 설치법은 뭐 자꾸 뭐 예산 얘기,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게 그 조례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많고 활동이 재난이 많은 지역에는 예산이 많이 충분히 반영이 되는데 또 재정 자립도가 재난이 나도 네. 재정 자립도가 낮으면 예산이 적게 이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이거는 활동을 하는 건데 그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혜택을 받고 이 안전 봉사 활동마저도 혜택을 받고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지역의 편차가 있어요. 그럼 안 되죠. 이 설치법은 좀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해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설치법이 제정이 되면 좀 이렇게 상향으로 좀 평준화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19대, 20대, 21대 정말 뭐 우리 이제 전에 1대, 2대 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진짜 문턱이 닳도록 다녔는데 사실은 제가 이걸 사적으로 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고 좀 더 편하게 활동했을 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건데 법을 통과들을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이게 뭐 저도 임기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25년 말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뭐 어쨌든 제가 초창기 멤버로서 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은 좀 통과시켜 놓고 이거를 제가 이렇게 좀 임기를 마무리하고 네, 좀 그런 소망이 홀가분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22대에 이제 다시 이제 또 열심히 만들어갖고 이제 사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KBS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 하시고 싶었을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네.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을 저희가 전화로 연결했을 때랑 또 다른 느낌으로 직접 모시고 들어봤고요. 그리고 좀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을 또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민간에서 해주시니까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함이 여러 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모시고 말씀 들어본 분은 서울 강남구의 자율방재단장이자 서울자율방재단 연합회장 또 전국자율방재단 연합회장이신 라현숙 회장님 모시고 오늘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임기도 잘 마치시기를 다시 바라겠습니다. 한번 법 통과되는데 KBS가 큰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 저희도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도로공사 다시 연결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전해주실까요? 아침부터 종일 세찬 비가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많이 젖어 있습니다. 차량들이 지날 때 간혹 물보라가 튀기도 하는데요. 이런 날 조금이라도 과속했다가는 곧장 미끄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풍까지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다리 위와 같은 취약한 구간을 지날 때는 더욱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주요 노선 상황 약 1시간 전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매송 부근 짧은 정체가 시작됐고요. 오후 4시 무렵부터는 153번 평택시흥선 시흥 쪽도 송산마도 일대 정체가 차츰 길어지면서 퇴근길에는 역시나 경기 화성 지역 지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 때문인지 종일 크고 작은 사고 소식이 잦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의 경우는 인천 쪽으로 양지터널 부근 2, 3,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 작업이 계속 길어지면서 뒤쪽으로 5km나 꽉 막혀 있는데 비상등 활용 잘하면서 추가 사고 나지 않게 주의 운전해 주셔야겠고요. 반대 강릉 쪽으로는 용인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장애물 처리 작업하면서 2km 구간 정체인데 전방 주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5번 중부고속도로는 남이 쪽 정체가 꽤나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가부터 남이천까지 5km 구간 브레이크를 밟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경기권인 수원신갈 부근에서 3km 구간 막혔다가 다시 한번 양재부터 반포까지도 7km 구간 어렵습니다. 앞서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매송 일대 정체가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체 용담터널까지 3km 구간 이어지고요. 다시 한번 일찍분기점부터 금천까지도 부분적으로 밀립니다. 100번 고속도로 경기 서쪽 일산에서 판교 방향은 계양부터 송내까지,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은 시흥부터 송내까지 속도 줄이고요. 경기 동쪽 구리 방향 강일에서 주춤합니다. 기온이 들쑥날쑥하면서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운전할 때는 이런 컨디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데요. 몸의 신호를 무시했다간 졸음운전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아찔한 사망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졸리면 쉬어가기 그리고 주기적인 환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길에서는 감속 운전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전국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에 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에 중부 내륙과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60mm 이상, 그 밖에 영남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과 전남에는 5에서 30mm,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5에서 10mm 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 풍속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만큼 시설물 관리를 잘 해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9도, 전주는 21도, 대구 20도, 부산 19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크게는 10도 이상 낮겠습니다. 현재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 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 밤에 서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내일 아침부터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고 내일은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날아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재난안전 119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